조태임의 주말 뉴스쇼 3부 한 주간 화제 인터뷰를 정리하는 시간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오늘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합류한 CBS 이정주 기자 나왔습니다. 이정주 기자는 CBS 보도국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뉴스 뒷담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기자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유명기자 부탁드립니다. 이정주입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 만나고 와서 얘기 더 나눌게요. 첫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있었거든요. 그만큼 따끈따끈하니까요.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어제 네네. 있었던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요것부터 좀 네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 되셨을 때의 국민과의 약속과 국정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없잖아요. 다만 소통이라고 그럴까,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잘 수용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특히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네. 아주 심각히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참 동감을 하고, 어제도 우리 기자들 질문을 딱 끊지 않으시고 아주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지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그러는 거 보고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좋은 사인이다. 국정 기조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는데 소통에 네.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 이러셨는데 국정 기조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총선의 결과로도 그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4대 개혁이라든지요, 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또 가치동맹 외교 같은 거는 글쎄요, 그거 가지고 대선을 치르신 거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다시 흔들기는 어렵지 않나. 물론 추가하거나 좀 수정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요. 그건 대통령이 해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현재 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런 뜻을 네. 분명히 어제 밝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거부권에 부딪히면은 재의결 시도할 거고 그래도 안 네. 되면은 22대에 다시 발의할 거다. 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밖에 안 되니까 고작 네. 몇 명 이탈하면 8명 이탈하면은 의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위원장님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검을요,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예, 옛날에 온로비 특검 기억나시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특검이 그야말로 사법 절차, 특수 사법 절차로서 지켜진 게 아니라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의 국력 소모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걸 다 처음부터 한다라는 거는 그 특검의 인원 구조 예산으로는 전에도 보면은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특검을 지금 내는 건데 예. 이건 전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중복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야당이 그때 이런 거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옳다 이렇게 보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기조 변화 없이 나가면 탄핵의 우려도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였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야당이 170석이었는데도 탄핵이 됐다. 지금은 야당이 192석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석은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가 103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108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이요. 어떤 주의 주장을 갖고 당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는 거죠. 그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4년 내내 그 숫자대로 한다면은 그다음 민주주의에 국회가 필요 없죠. 모든 걸 이제는 151석이다. 그럼 니네가 다 정한다. 예. 그리고 말지 무슨 국회 토론이 필요하고 표결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그 숫자에 매이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고 특히 의회주의에 반하는 생각일 수 있어요. 전당대회 시기와 룰 관련해서 네. 신속하게보다는 신중하게, 그래서 물리적으로 8월 정도 7말 8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는 6말 7초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총의가 거기로 모였다 이러시고 홍준표 시장은 제가 차마 여기서 옮기기가 못할 정도로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네네. 당대표 행세하지 마셔라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말씀과 윤상현 의원 말씀이 윤상현도 이제 중진 의원이신데 말씀이 정반대예요. 음. 그래서 그러면은 뭘 그 관령이라고 앉아 있냐 하려면 승신을 해라. 그 윤상현 의원 말씀. 예. 네네 아주 강해요. 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그 두 말씀을 다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당이 되는 거는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제가 대표할 때는 예.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보면 그때가 민주정당이었고 또 우리가 가장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 마음껏 얘기하시도록 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선택해서 나가면 되고요.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은 막 노욕에 차신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고 노욕에 찬 어당파 이거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구애받을 필요 없고요. 시기에 대해서는요. 예. 제가 어떤 시기를 정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근데 정할 수 있는 건 40일이라는 그 당원 당규상의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건 40일은 그건 특정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앞에 준비나 여러 가지는 벌써 원내대표 하는 것도 일주일이나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원내대표 없이는 이게 비대위가 이거 당연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또 정책의장도 어느 쪽으로는 결정하자라고 얘기는 나눴지만 그것도 또 여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40일이라는 부분만 특정이 돼 있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지도부에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은 나와도 오케이 안 나와도 오케이 알아서 하셔라 이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황호여 비대위원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라면은 글쎄요, 그거는 가상적인 건데 그분한테 맡기고요. 이제 조금 지켜보시죠. 왜냐하면은 선배시니까 제가 여쭤요. 한참 선배시니까. 따로 제가 우리 둘이 만나서 말씀 나누죠. 저한테 하실 필요는 공개 제가 지금 당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종기를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6월 말 또는 8월 어디 이렇게 굳혀놓으면은요, 그게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을 아끼는 거예요. 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지난 목요일에 있었는데 이게 1년 9개월 만이라고 하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질문도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취임 후 이제 처음으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기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좀 예전보다 톤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양당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분위기 좀 어때요?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용산 쪽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의견은 좀 대동소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선방했다. 선방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다. 자주? 오, 네, 자신감을 얻었네요. 이렇게 약간 어그레시브한 어떤 반응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기자회견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선도 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기자회견 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대선에서 승리한 그런 약간의 그 기류를 받아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공약한 것 중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근데 현재 보면 부비트랩이 한 서너 개 되잖아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디올백 논란에다가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그래서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난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질문이 나왔을 때 소위 말해서 실언이 나오거나 그렇게 이제 돌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그거 치고는 특별히 사고가 없었어요. 그 사고라고 불릴 게 없어서 호평이 나왔습니다. 되게 보통 이제 윤 대통령 이제 조금 즉흥 발언에 이런 게 논란이 될 때인데 이번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다 이렇게 그쵸. 보는 듯해요. 민주당은 어제 평가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나 공식적으로나 다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끝나고 이제 점심 때 민주당의 뭐 주요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제 딱 들어오면서 먼저 딱 하는 얘기가 지난번하고 똑같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네. 이제 지난번이라는 거는 이제 총선 끝나고 음. 그때 이제 그 모두 발언 형태로 해가지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그쵸.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한번 총선 민심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 그때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민보고라고 해서 한 20일에서 22분 정도 네. 이제 모두 발언 형태로 그쵸. 했었던 게 있는데 네네. 그게 좀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좀 중요하게 기준점으로 봤던 거는 네. 최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하려고 하느냐 네. 마느냐. 그러니까 그 입장 변화에 좀 민주당은 초점을 맞췄는데 거기에는 변화가 없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어차피 좀 뭐 아니나 밖이나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공세적인 네네. 입장은 같은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섞여 있어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환영하는 그런 입장 나왔었는데, 근데 속내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물론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인 얘기도 했고요. 근데 네. 이제 비윤계 쪽 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건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긍정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당 내에서는 좀 엇갈리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야당은 일관되게 좀 비판하는 수준, 비판하고, 이런 네. 정도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최초에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또 최상병 특검법은 안 받겠다라고는 했지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좀 적절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수용 안 되면은 뭐 내가 먼저 요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기 때문에 네. 약간씩은 내주면서 그런 정도 여지를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보는 또 관점은 또 다르잖아요. 조금 보면서 아 이런 거 좀 아쉽다, 아니면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거 좀 뭐 있었어요 보면서? 저는 그 여당 내 아주 독특한 반응을 하나 듣고 제 생각을 거의 조금 일치한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어떤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취임 이후에 첫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이 단어, 네. 이 두 음절이 처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그럼 2월에 하시지. 아, 총선 네, 전에 어차피 할 더, 거. 그러니까 시기상의 문제라면 2달 차이 난 거예요. 네, 뭐 네. 석 달 차이. 그러면 어차피 할 거면 이 사안이 벌써 몰카 함정 공작이라면 작년 11월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다가 이 타이밍으로 보면 네. 오히려 지금 사과는 뭐 지금이라도 깨달으니까 다행이다. 하지만 네. 실효성은 별로 없어요. 선거는 끝났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느냐, 뭐 얼마나 좀 더 선방하느냐 이 차이인데, 선거 때 만약에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줬다면 얼마나 여당이 좀 더 어깨가 가벼웠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좀 아쉽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대통령실을 저도 출입해봤지만 후보 때도 이제 쫓아다녀 보고, 이 기자회견이란 게 굉장히 그 룰 세팅이 난감한 게 있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사다리 타기를 했더라고요. 아. 자리 배치를 네. 사다리 타기를 했고, 어. 그러니까 질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 대변인이 직접,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나와가지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모 매체 A 매체 누구 기자, 네. 그러니까 종이에 써놓은 거예요. 사다리 타기를 해서 정리해 놓고. 네. 그래서 제가 생방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 기자를 다 기억하고 있나? 그게 아니라 미리 이제 바둑판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 네. 현장에서 선정을 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마치 공평해 보이잖아요. 네네.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형평 논란을 굉장히 가중시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추첨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변인의 재량으로 분배가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 뭐 다른 보도 많이 나왔지만 동아일보, 네. 뭐 경향신문, 네네. 박순계님도 계시지만 네. 뭐 YTN, 저희 CBS 포함해서 네. 소위 말해서 비판 논조에 있던 다수 매체는 다 배제됐어요. 아.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이제 한겨레인데, 네. 뭐 그나마 이제 비판 기사 쓴 것 중에는 네. 그리고 조선일보 계열은 두 매체나 했고, 뭐 이런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짜고 쳤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사다리 타기로 자리 배치를 해놓고 현장에서 손을 든 사람을 시켰는데, 네. 사실상 사다리 배치를 하면 대변인은 기자단의 성격을 알고 있잖아요. A 기자와 B 기자의 성향, 네, 네, 그렇죠. 지금까지 쭉 써온 어떤 기자의 톤. 그래서 이걸 사전 인지를 하고, 이미 지목을 할 때 어느 정도 그렇죠. 좀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 그 내심은 제가 들어갈 수 없는데, 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총평하는 관점에서는 누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망치가 가벼우니까 못이 솟는 거다. 음. 그러니까 질문의 강도를 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정말로 이 기자회견을 세게 받아보고 싶다면 뭐 좀 무리해서라면 비판적인 매체, 네. 뭐 최상병 특검이나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음. 특검 관련해서 비판적인 매체를 좀 앞단에 두고 네. 그 매체들을 좀 더 많이 시켜주는 거예요. 아, 일부러라도. 네. 나를 이제 이렇게 견제하는 매체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네. 듣게 한 자리 네, 아니냐.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좀 더 제 생각에는 기자회견을 생방으로 한 취지가 더 맞았을 거예요. 아. 근데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 의원들 말은 네, 네. 이제 정치권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일반 대중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선방을 하게 만드는 구도의 문제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죠. 혹시 박수봉 기자는 뭐 이런 거 좀 눈에 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네.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된 게 맞는지 뭐 네, 그런 네. 질문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거 볼 때 사실 이제 기자들 좀 모여 있는 방도 있는데 네. 제일 좀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얘기 질문 답변을 보면은 네. 오해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풀었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정치인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그 길을 잘 걸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과거 문제는 풀었다. 그러나 뭐 앞으로의 관계나 현재 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썩 좋지 않을 거다 이런 걸로 좀 암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라도 뭐 관계가 뭐 좋을 거고 한번 만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네. 전혀 없어요. 인사치레라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뭐 기존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제는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기자회견 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질문이 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질문 좀 난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이제 뭐 우리 오래 한 사이다라고는 했지만 이정주 기자는 이 둘의 관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대해서 네.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예요. 왜냐면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정 분리라고 하지만 그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막판에 이제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 오실 때 그럼 누구의 의중을 갖고 왔겠냐고요. 뭐 김기현호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과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하면서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앉혀놓고 어쨌든 의중을 담아서 했는데 밀었는데 중간에 이제 1차 윤환 갈등, 2차 윤환 갈등, 뭐 그 김건희 여사 마리 앙뚜아네트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발언 등등 해서 몇 차례 이제 계속 폭탄이 터졌어요. 근데 이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을 탓할 게 아니라 무조건 인사권자의 잘못이에요. 물론 비대위원장을 인사권자로 볼 수 없지만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교감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을 담아서 갔었기 때문에. 네. 근데 내부 분열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내가 좀 배신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뭐 사석에서 표현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감정이 과연 선거 끝나고 사라졌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앞에서 나는 아직도 한동훈 위원장이 나 배신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멘트 자체가 해석이 중의적으로 나오는 멘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네네네. 그 멘트를 봤을 때는 둘의 관계는 아직은 회복된 것 같지는 않다고 그쵸. 보는 거죠. 사실 또 여당 내 해석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민정수석실 신설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랑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왜요? 이게 왜냐면 네네. 처음에 민정수석을 안 뒀잖아요. 그쵸.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그다음에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에다가 그 인사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뭐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사검증하는 권한을 법무부 아래에 뒀었어요. 근데 그렇게 둘 수 있었던 거는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항상 왕수석이라고 불리고 그다음에 장관들도 다 무서워하죠. 그쵸.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인사 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검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무섭고 권한도 많은데 그 기능을 법무부에 줬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외부 부처에 나가 있으면 네. 굉장히 막강한 힘으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만 그 민정수석의 일부 기능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두 사람의 관계도 안 좋아졌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고 이랬기 때문에
이 법무부 산하에 네. 인사정보관리단을 계속 두기가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지금 폐지하진 않았는데 네. 이 민정수석을 만들었다라는 건 결국 그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두 사람의 신뢰관계가 있을 때만 가능했던 그 구조가 일부 좀 바뀐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아. 있어요. 근데 이런 해석도 있지만 민정수석이 지금 뒤늦게 만든 것을 두고 오히려 더 이제 좀 윤 대통령이 그립을 더 강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정주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요? 저는 그 민정수석이 이제 박근혜 때 고위직을 했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검찰 내부의 어떤 평판이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예전에 검찰국장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대변인도 하시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사실 기수나 등등등 이게 결국은 이제 앞으로 사정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치고 이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네. 키를 잡았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누가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좀 동의를 합니다. 이런 해석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네네. 이제 후반으로 가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레임덕 국면이 시작이 되게 되면 물론 네네. 지금이 뭐 레임덕이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여하튼 그 평가를 뭐 좀 나중으로 좀 미루더라도 어쨌든 네.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좀 정부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 부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정정국을 통해서 좀 이렇게 다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쓰이는 거는 야당을 이제 사정정국의 대상으로 삼는 건데 사실 그보다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여당이라고들 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가 제일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힘이 안 빠지게 하는 역할을 민정수석실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통령실을 계속 축소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2실장 5수석 체제로 네, 시작을 그랬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정수석까지 만들면서 3실장 7수석 체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원래 좀 슬림하게 해가지고 가겠다는 네. 게 윤 대통령의 계획이었는데 결국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규모는 커져가는 그런 네.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뭐 이런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좀 다시 재정비를 하는 느낌인데 이 과정이 그러니까 향후 정권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것도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좀 하나 짚어볼게. 아까 박순봉 기자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이제 특검 뭐 얘기를 했지만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좀 읽히잖아요. 이 부분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어제 벌써 이제 대대적인 움직임을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도 했었는데 네. 어제 더 대대적이었는데 일단 민주당의 판단은 기자회견을 보고 나니 윤석열 대통령 별로 바뀐 게 바뀐 게 없네. 없다. 그렇다면 총선 민심은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명분을 더 얻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민주당은 그런 입장에서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어제부터 시작을 한 게 당선인들이 모여가지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그런 촉구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 25만 원 전국민 민생지원금 있잖아요. 요거 이제 처분적 법률 거론하면서 네. 추진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민주당의 생각은 네. 이런 뭐 처분적 법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거론하면서 나오는 거는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지난 국회 이미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21대 국회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판단들은 뭐냐면 네. 180석 거대 야당을 가지고도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제대로 한 게 없다라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좀 뼈아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그때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례 없는 방식으로 지금 라인업이 짜지고 있잖아요. 네. 뭐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당대표도 뭐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회의장까지 그렇죠. 라인업을 맞추는 네, 그런 네, 그림이거든요. 당선인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뭐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례 없는 압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황우여 위원장 그 전당대회 연기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더 그 가능성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좀 어떨까요, 이정주 기자?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칙론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소위 말해서 6월 전대, 7월 전대 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걸 뭐 레이스를 달려야 되고 이게
역산했을 때 시기가 맞냐 안 맞냐 음. 이렇게 하는데 그 본인이 어떤 시점을 누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진행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당원 100% 이 비율 조정과 함께 시간을 벌면 벌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합니다. 현재로서는. 네. 내일 당장 선거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당원 100%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시즌도 시즌이고 총선 참패한 지 이제 책임론에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네. 이건 약간 양날의 검인데 황 위원장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홍준표 시장이 공격하는 거 보면 네. 예, 빨리 해라. 왜 당대표 놀이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페이스북으로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님의 특징이 네. 이런 정치적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자신의 대권 라이벌은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사실은. 안 그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도 뭐 갑툭튀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 이런 거를 또 올리기도 했어서 한동안 네. 좀 안 한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공세를 100%라고 한다고 보는 거죠 보는 지금.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이 한동훈 위원장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이 대선의 구도에서 이걸 예선이라고 본다면 네. 당대표가 되는 게 예선 탈락하면 내 상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싹을 빨리 자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네. 박수몽 기자. 이제 요즘에 그 정치권 보면 제가 그런 뭐 뉴스쇼에서도 뭐 뉴노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네. 이제 기준 자체들이 완전히 다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나온다라거나 그쵸. 뭐 당대표가 연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뭐 국회의장이 뭐 중립성 탈중립을 외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기존에 기준이 보지 되고 못했던. 있는데 네. 정치인들의 행보도 좀 비슷해요. 이런 기미들이 기존에도 네. 계속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예전 그 문법이랄까요? 예전 정치 문법이라면은 한동안 뭐 미국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 지방에 가서 좀 칩거를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람들이 다시 부르면은 뭐 이렇게 약간 뭐 수염이 긴 모습으로 딱 모습을 드러냈다가 네. 뭐 국민들이 부르면 나서겠다 그쵸. 이런 그림들이 네. 좀 일반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 그런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이제 당 대표로 출마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즘의 흐름 자체는 정치인들이 패배하거나 혹은 뭐 고난이 있어도 잠시 어디 뭐 칩거하거나 이런 그림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 관계자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시대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SNS나 이런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잠시라도 잊혀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전에 사실 이제 연예인 뭐 가수들도 좀 아주 예전에는 앨범 내기 전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뭐 한동안 그렇죠. 들어갔다가 네, 휴식 나오고 이런 시간 게 갖고,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좀 없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바로바로 나오는 추세가 좀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잊혀지기 싫은 마음이 똑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그렇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정치인과 연예인은 일정 부분은 특성을 좀 공유하는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바로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쉰다면 언제까지 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당대표가 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색채를 지우려는 노력도 상당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다만 이제 또 나오게 되면 역시 아까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부담이 상당히 있죠. 네. 일단 총선을 크게 졌기 때문에 원래 당에서 예측을 했던 거는 그래도 120석 정도만 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도 나와 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 안 나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어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예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좀 반반 정도의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전당대회 이 룰이 진짜 중요해지겠다. 그리고 시점이 정말 중요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이 신제품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신제품 어쨌든 효과, 네. 컨벤션 효과에 크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지난 대선에 0.73%였지만 근본적인 그 승리의 원동력은 신제품 효과에서 이겼다. 이게 이제 중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선함. 처음에는 60%의 어떤 야인일 때 네. 지지율 구가하다가 쭉쭉쭉 떨어졌죠. 계속 우하향하다가 마지막에 골든 크로스 한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지점에서 만난 거예요. 이재명 후보랑. 네. 그게 0.73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이 과정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천이 이제 계속 드러나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 내공이 없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그 내공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란 것도 하나의 전문직 영역이기 때문에 네. 한 뭐 십몇 년 한 사람들이 보통 대권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쵸. 사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냉정하게 정치 구력만 보면 일개 초선 의원의 구력도 안 되는 거예요. 4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용산에 있는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내심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자기가 비대위로 추천도 했고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제 배신자라고 좀 욕하는 분인데 하는 말이 자기가 살펴본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은 되면 나온다. 되면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 나온다. 예, 네, 자기가 가능성 있으면 나온다. 그 선거 직전에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이 분명히 그게 아리까리하게 51대 49인 경우도 있지만 네.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게 한동훈 뭐 시즌이 되냐 안 되냐 당원들의 분위기나 뭐 그게 룰이 7대 3이든 5대 5든 그때 잡히는 구도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예를 들면 뭐 당원대 여론조사 5대 5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대안은 없다. 뭐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펌핑이 되고 있고 네. 후보군들도 딱히 없어요. 다 과거에 있던 뭐 조경태 의원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물갈이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 나올 사람이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혹시 덧붙일 말 있을까요, 박수봉 기자? 아마 이제 전당대 룰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룰 자체가 당원 중심으로 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번에 이 총선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당원 등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반면에 룰이 이제 민심이 많이 좀 반영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총선 책임론이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주말 뉴스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만나볼 인터뷰 주인공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인터뷰는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있는 당일 아침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있기 전이죠. 어떤 얘기 나눴는지 듣고 와서 얘기 나눌게요. 윤석열 대통령 2년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박 대표님? 뭐 F죠. 60점 밑에죠. 60점 밑. 예. 뭐 솔직한 심정으로 들으면 빵점이다. 예,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라고 하는 엄정한 평가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만큼은 이 얘기만큼은 꼭 나와야 한다. 혹은 나왔으면 좋겠다. 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또 최혜병 특검법 수용이 그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민생을 챙기겠다.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 수용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지금까지는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거부하셨는데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생명을 중요시하고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역시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외면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국민들이 읽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묘한 해프닝 하나가 벌어졌어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하고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하셨던 그분인데 두 분이 영수회담 준비 과정에서 특사 역할을 했다. 우리가 실질적인 조율을 했다. 이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 명망으로 보나 뭐 구체적으로 나온 워딩을 보나 소설 쓴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게요. 소설도 어떤 소설은 아주 다큐멘터리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영수회담 준비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네네. 그래도 원내대표신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난 게 지금 그제부터 아닙니까? 이미 이틀이나 지나서 좀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님.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다큐 같이 보이는 소설이에요? 글쎄요. 지금 저도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선준호 비서실장만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뭐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당에서 뭐 비선들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한다든가 이런 행태는 저희 당은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당 그리고 이 보수당 여기 비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연일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나서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과 검찰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박 원내대표께서 하셨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원석 총장께서 지금 갑자기 적극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셨는데요. 예. 시점이 참 묘하다는 것이죠. 이미 전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국민들은 이거 뒷북 수사 아니냐. 아니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 적당히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신용만 한 것 아니냐. 2천여 명의 검사 조직 중에서 소수의 몇 사람들이 정치검사 오명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 알겠습니다. 독재 정권이라는 말 듣고 있지 않나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다. 그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의 김민전 당선자가 네, 김건희 네.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 장신구 의혹까지 삼김 여사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뭐 한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물귀신 작전입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제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거는. 아니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7만 8천 원 가지고서 129번 압수수색 했으면 됐지. 그 녹취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하. 여사님 모르게 결제하라고. 그런데 그걸 오픈했죠. 자기가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는 것을 검찰에 제시하기 위해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혜경 여사는 본인 거 2만 6천 원만 계산하고 가고 네. 남아있는 2만 6천 원 3인분 7만 8천 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애매하고 곤란하니까 그냥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결제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특검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분 그래서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하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물귀신 작전하는데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게 지금 민주당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이거를 네.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처분적 법률까지 뭐 생각하고 있다 이러는데 근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접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도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약간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처분적 법률로 하는 것도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제 처분적 법률의 위험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법리상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런 이제 재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입법부가 사실상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입법부가 행정 영역까지 좀 손을 댄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근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까지 움직이느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제 뭐 핵심 관계자랑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박찬대호가 굉장히 럭키하다, 굉장히 운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변하지 않았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은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가 하나 깔려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 뭐 국회의장이 탈중립하는 거, 이 모든 움직임이 다 하나의 큰 흐름 아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21대 국회 초기에도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왔던 적이 있었어요. 원래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럼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랬죠. 민주당이 그때 가져왔는데 그때가 김태년 원내대표 때였는데 이 핵심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고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여당인데다가 거대 여당 독주 프레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담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야당이라는 거. 물론 이제 총선에서 압승한 것도 당연히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심판받을 그런 시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시기에는 특별히 그런 걸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건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에서 보는 거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너무 많이 썼다. 거부권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이 가능하려면 이걸로 인해서 법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물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다 대통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법들도
이런 방식도 추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처분적 법률 같은 것도 네. 민생 문제에 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민생 지원 그 지원금 요 문제에다가 네, 쓰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민생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특검법이나 그런 정무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민생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부할 때마다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이 커질 거라고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근간에는 거부권을 이미 많이 썼다라는 프레임이 네. 또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더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민주당에서 노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것까지도 거부했다. 이런 프레임도 가능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거기다가 거부권의 숫자가 쌓일수록 네. 윤 대통령은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뭐 이 25만 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감한 부분이에요. 네. 예산을 이제 쥐고 있는 쪽에서 아까 그 박순봉 기자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민주당이 결국은 그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권한은 발휘하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재정을 지금 통제하고 결국은 예산을 짜고 네. 나중에 물가 관리나 내부의 이제 뭐 금리나 이런 어떤 네. 경제적인 전체적 상황은 설거지는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쏘는 거는 야당이 이제 뿌리고 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내심 반대하고 있죠, 당연히. 네. 반대하고 있고 표면적으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요. 네. 네. 그리고 원래 그 재정 정책의 원칙이 이제 이 정부는 그 후보 때부터 윤 대통령이 균형 재정 네. 그걸 강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적자 재정 뭐 너무 국채 발행하지 말고 이제 번 것만큼 쓰고 이걸 많이 강조해서 그쵸. 네. 공약대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경기가 하반 국면에는 그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네. 어려울수록 정부가 좀 손해를 보고 돈을 좀 뿌려줘야 되는 거고 경기가 상승 국면에서는 네. 호황기에는 흑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좀 많이 걷고 네. 이게 이제 정부의 롤이죠. 그래서 약간 크로스됩니다 원래. 네, 네. 원래 재정적으로 크로스됐는데 그걸 시행하는 게 지금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 고금리의 네.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금리가 안 떨어지고 물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대중들 여론 사이에 25만 원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뭐 핵심 관계자를 한번 엊그제 통화를 해보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 25만 원을 너무 선거 때부터 앞단에 들고 나오더라고요. 영수회담 할 때도 25만 원. 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보관이길래 이러냐 했더니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기본소득. 예전에 네. 경기도 때부터 청년 기본소득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보통 이재명 하면 뭐 일 처리를 합니다. 행동력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처럼 뭔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는 보수당에서 봤을 때는 돈 뿌리기. 네. 이게 이제 트레이드마크예요. 양날의 검이고. 근데 이거를 각인시키는 하나의 이게 지금 대선 빌드업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보면 총선 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이기면 진짜 25만 원 준 거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뭐 민주당 이기면 김건희 특검 통과됩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본대요. 네, 네. 현장에서는. 근데 그 정책의 주요 순위도가 네. 여론의 파퓰리즘으로 우리가 메이킹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후보들은.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진짜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민주당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네. 정책이란 거죠. 표로 따라오는 정책이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되면 좋고 어떤 보관이 있었냐면 안 되면 안 돼도 상관없다. 왜? 이런 잔상을 남겨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25만 원 주고 싶었는데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니까 못 줬다. So what? 고로 저를 뽑으시라.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걸 1호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래서 거다. 사실 안 네. 돼도 남는 장사예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좀 이제 그만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논란이 됐던 게 함성득 임혁백 비선 논란입니다. 이게 어떻게 불거지냐면 한국일보 인터뷰 때문에 이제 알려진 거잖아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영수회담에서 좀 비공식 특사 역할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전말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회담할 때 실무 라인한테 민주당 쪽 실무 라인에 네. 물어봤는데 이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만약에 실제 그런 특사가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들한테 이 실무 라인한테
이런 제안이 왔는데 진위가 뭔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네. 지시가 있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전혀 없었고 언급도 전혀 없었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홍철호 정무수석을 만났을 때 요구한 의제가 전혀 없었대요. 그냥 만나기만 하자 네.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회담 성사에 좀 초점을 많이 뒀던 거죠. 만나기만 하면 대통령이 좀 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특사들이 얘기했던 의제에 대해서는 실무 라인에선 전혀 거론이 없었다라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관계자가 평가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크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선이라고 하면 네. 나가서 인터뷰를 하겠느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비선이라는 건 사실은 네네. 언론사 기자들이 뭐 찾고 찾아서 몰래 쫓아가서 뭐 얘기 듣고 이런 게 아마 아니면 또 다 끝나고 일이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네. 뭐 비사를 얘기하거나 이런 정도일 텐데 먼저 얘기한 건 좀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인 게 뭐 이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구했고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요런 내용, 요 내용이 사실 논란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얘기가 진짜 오갔을까요? 어때요? 저는 사실 이 비선 논란만큼은 네. 그 취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네. 저는 취재를 할 지언정 그 취재가 맞다고 보장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선 논란은 원래 그래요. 만약에 취재가 맞잖아요. 아까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럼 비선이 아니에요. 네. 비선은 이게 비밀할 때 숨기는 거잖아요. 숨길 빗자인데 이미 이게 오픈이 됐다. 그것도 언론사 인터뷰로 게다가 전화도 아니고 언론사 사옥에 가서 인터뷰했다. 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네네. 이걸 일단은 그 어떻게 봐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고 저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그 원래 정치부 기자 하면서도 정치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사를 써줘라는 A 메시지지 진짜 진실이 A인지 B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정황을 보고 퍼즐을 맞춰봐야 되는데 네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여러 군데 전화해서 잘 이게 짚히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취재였어요.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내린 결론은 전후 좌우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 네. anyway 현재 이 보도되고 이렇게 논란돼서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을 받나요? 이 냉정하게 네. 그 손익만 보자 이거죠. 지금 손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계산도 안 나와요. 네네. 그냥 뭐 그런갑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만약에 함성득 교수가 비선이었으면 이명백 전 위원장도 비선이죠. 그럼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쪽의 수장이 비선을 가동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양비론적 비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국민의힘만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부터 그쵸. 시작해서 네네. 이게 과연 맞냐? 부득이하게 입당했던 윤석열 대통령 이럴 줄 알았다부터 시작해서 별글이 다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용산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함성득 교수에 그렇게 힘을 주지도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빙성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함성득 교수가 없는 말을 지어냈냐? 그건 모르겠는데 알고 지낸 사이는 맞는 것 같다. 대통령과 알고 지낸 사이는 맞는데 이 사람이 조금 허세를 부린 것 같다. 요 정도 결론이었어요. 네. 이렇게 막 확대 보도될 만큼 엄청난 건 아니고 약간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여지네요. 네. 좀 말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그런 이제 원로 교수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보도 보면은 골프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골프도 하자 이랬는데 이건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골프 잘 안 한다라는 건 이미 대선 과정에서 많이 알려졌고 이재명 대표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맞나 이런 생각들도 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정주 기자님 얘기해준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걸 보수층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안부 전화하고, 그다음에 장모 최은수 씨 가석방 결정이 나고, 김용전 민주연구원장 보석 인용되고 이런 과정이 그냥 우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보수층에서는 거 봐라 저거 이제 다 주고받고 타협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의심의 눈길, 의혹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고 특히나 이제 지지층 이탈로 가느냐 안 가느냐 왜냐하면 이제 중도층은 당연히 떠난 상태고요 총선에서 지지층이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사건의 기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못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이정주 기자가 이거 취재 재밌는 걸 갖고 왔다고 해서 국회의장 선거 지금 4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기호순으로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선거인데 어떻게 전망해요? 이게 제가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정성호 뭐 의원이 되지 않겠냐 여러 네, 설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얘기를 투표 하죠. 결과는 알 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이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국회의장을 갖고 가는 일당이 있고 그 당내 경선인데 그럼 사실상 투표의 형식은 원내대표 경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알다시피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제일 힘든 선거예요. 네. 속내를 알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기류는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결선 투표가 도입됐는데 네. 결선 없이 그냥 4명이 순서대로 나오면 강성 지지층을 일부 강성을 가진 추미애 당선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결선으로 가면 이합집산이 됩니다. 네. 2명 중에 누굴 골라야 되냐. 그러니까 더 싫은 애를 떨어뜨리는 과정이 되죠. 근데 그런 어떤 선거 제도와 이걸 봤을 때 그거는 제도적 측면인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듣던 거는 이게 5월 16일 날 선출되거든요. 네. 다음 주에. 근데 16일 이틀 전에 5월 14일 날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마지막 날이에요. 이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쓴다면 본회의의 통과 이후에 15일 안에 써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 날 쉬는 날이라서 14일 날 거부권을 쓸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진 날입니다. 네. 자, 그러면 14일 날 무슨 일을 하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민심의 파동이 한번 치면서 기사가 다 그걸로 도배가 되고 네. 의원들은 기사에 영향을 받는데 이래서 강성 의장이 필요하다. 이 봐라. 네. 이 봐라. 이러니까 또 거부권 쓰지 않냐. 그래서 선거 직전에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칠 네. 영향, 그 표심을 흔들 만한 그 퍼센트, 이게 얼마나 될 거냐. 네. 이게 관건이라고 민주당 원내 관계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 흐름은 그러면 다음 주 저희가 주말 뉴스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정의 뉴스쇼 하이라이트 경향신문 박수모 기자, CBS 이정주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